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고은수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꿈꾸고 있었어요. 지금 남자친구와는 회사 선배의 주선으로 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도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절 많이 사랑해주는 점이 좋았죠. 애정 표현도 잘해주고 종종 선물을 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선물의 가격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분한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목걸이, 귀걸이는 기본이고 명품 지갑에 가방,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까지 있었죠. 한 번은 선물 받은 노트북을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동생이 그 노트북을 보고 놀라더군요. 누나, 이거 뭐야? 이거 남자친구가 준 거야. 남자친구 부자야? 이렇게 비싼 걸 턱턱 사주고?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럼 최신형이구만. 누나 이거 안 쓸 거면 나 주면 안 돼? 안 돼. 누나. 동생은 구경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노트북인지 사양을 줄줄줄 말했죠. 전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남동생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을 알아보니 개당 돈백은 우습게 깨졌을 것 같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리해서 장만해주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한테 비싼 선물 주는 거 이제 안 줘도 돼. 우리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아껴야지. 자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난 자기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괜찮아. 그래도 자기 월급에서 내 선물 사주면 생활비도 빠듯할 거 아니야. 너무한다. 우리 회사가 자기 회사보다 안 좋은 회사일 수는 있는데 나 그 정도로 능력 없는 남자 아니야? 아, 이건 좀 섭섭한데? 미안해. 난 자기가 너무 걱정돼서. 솔직히 처음에는 카드로 돌려막거나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건가? 했는데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받기만 하긴 미안해서 평소 데이트할 때 제가 먼저 계산했어요. 밥 먹고 남자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먼저 계산하거나 남자친구가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남자친구 카드 뺏어서 제 카드를 내밀기도 했고 영화관 데이트는 미리 예매해두고 팝콘 사서 기다렸죠.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사주고 싶어 했지만 남자친구 혼자 돈 너무 많이 쓰면 싫다고 거절했죠. 그렇게 서로 먼저 계산하겠다고 투닥거리는 것도 나름 데이트의 묘미였어요. 그리고 1주년 때 남자친구랑 뭐 할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그 주 주말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1주년 당일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다 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남자친구가 처음 보는 외제차를 끌고 오더군요. 그래서 무슨 차냐고 물어보니 1주년인데 기분 내줘야지 않냐고 렌트했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비싼 차라 승차감이 좋아.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기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양평 펜션 하나 빌렸다길래 재밌겠다 싶었죠. 그럼 숙소 들어가기 전에 장봐 가면 되겠다 했더니 남자친구는 은수야,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는 제 가방에서 지갑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일단 먼저 펜션에 짐을 놓고 근처 관광을 하다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기분을 냈죠.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오랜만에 꿈 같은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펜션에 미리 주문해둔 고기로 바비큐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고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하고 혼자 고기 굽기부터 시작해서 완전 공주처럼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오늘의 비밀 병기라면서 비싼 와인에 양주까지 가져오더라고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동안 자기가 날 위해 쓴 돈이 얼만데 그 데이트 비용 아껴서 오늘 크게 노는 거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바베큐에 와인까지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다음 여행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음 휴가 때는 해외에 갈까? 해외는 나중에 결혼하고 가야지. 그래도 결혼 전에 해외여행은 좀 그렇지 않나? 남자친구의 선비 같은 대답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굳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럼 신혼여행 때 꼭 해외로 가자.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니 조금 민망하기는 했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친구가 더욱 믿음직스러웠죠.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중 남자친구가 취했는지 자기의 어려웠던 가정사를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랑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가난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바쁜 어머니 대신 자기가 많이 혼냈다며 자기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26살에 결혼하더니 이제는 집에 잘 안 온다고 속상해 하더군요. 고생하신 어머니에게도 생활비 보태드리고 여동생이 지금까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술 마신 김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나한테 비싼 거 그만 사주고 돈을 모아. 알았어. 이번만 하고 다음부턴 꼭 모을게. 고마워, 은수야. 그러더니 정말 돈을 바짝 모을 생각을 했는지 퇴근 후 한 번씩 부업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쓴 돈이 많아서 그것의 영향이 아닌지 걱정을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는 형님이 물량은 많은데 손이 없다고 도와달라 하셔서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 형님이 유통 쪽 일하시거든.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이따 연락할게. 남자친구가 말하기로는 수입이 꽤 짭짤하더더군요. 투잡까지 시작하면서 못 만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남자친구가 정신 차렸구나 하는 생각에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데이트를 하는 시간도 짧았고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이유는 항상 그 일 때문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진 저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요즘 다른 사람 만나? 무슨 소리야. 툭 하면 약속 취소하고 밥만 먹고 나면 자꾸 헤어지려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래.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게. 어떻게? 제 짧은 투정을 끝으로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번호를 바꾸더군요. 제 전화번호 뒷자리와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지 어플 사진도 우리의 커플 사진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니 정말 일이 바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남자친구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 보는 시간이나 횟수는 늘릴 수가 없었고 둘 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집에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딨나요? 그냥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먼저 프로포즈 하는 거죠.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살짝 놀란 것 같았지만 먼저 이야기 꺼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 부모님께 고급 양주와 한우 그리고 과일까지 좋은 선물을 안겨드렸으나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인상도 별로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엄마는 투잡을 뛸 정도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전 아버지만 설득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업이 잘 되면 아예 그쪽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도 딸이 너무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결혼한 여동생은 오지 않고 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씀씀이에 비해 남자친구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20평대 작은 빌라였는데 어머니도 일하고 오느라 음식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해서 그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첫인사 온 날에 삼겹살이라니 말이죠. 그렇지만 그냥 넘겼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았으니 우선 가장 급한 문제인 신혼집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만 남자친구 어머니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아 먼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단 문제는 남자친구가 별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할 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안 하면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죠. 남자친구는 이것에 기분이 상해 보였지만 전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특히 식장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여긴 어때? 위치가 별로잖아. 하객들 찾아오기 힘들어. 구석지고. 그럼 여기는 역 근처인데 여기로 할까? 여긴 너무 칙칙해. 음식도 별로고. 그럼 삼성역에 있는 거기로 할까? 거긴 식대가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 처음에는 저도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더군요. 함께 후보로 받았던 예식장 이야기를 하면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일일이 트집만 잡았죠. 결국 제 입에서 고운 말이 안 나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고 싶은 건데? 요새 이런 곳에서 결혼식 하는 것도 다 허례허식이야. 우린 거품 빼고 저렴한 곳에서 하자.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쓰더니 남자친구의 실체가 나온 걸까 싶었습니다.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서 그런 건지 돈이 아까운 건지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비싼 곳은 아니었거든요. 식대 4만 원 정도의 평범한 곳인데 집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건가 싶었죠. 결국 제가 한 발 양보하고 어르고 달래서 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신혼여행을 예약하는데 전 당연히 해외로 갈 줄 알았어요. 1주년 때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국내 여행을 고집하더라고요. 아무리 집 때문이라도 이건 못 참겠어서 쏘아붙였죠. 오빠, 진짜 왜 그래? 이제 나랑 결혼하니까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사실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못 타. 그제서야 남자친구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봤거든요. 미안해. 몰랐네. 그럼 우리 제주도 갈까? 배 타고 가면 되잖아. 짧은 거리는 자면 되니까 괜찮아. 비행기 타고 가자.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결혼이니까요. 서로 좋은 쪽으로 타협을 봤죠. 이후 결혼식을 3달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오냐고 물어보니 안 온다고 하더군요. 연락도 안 된 지 오래라 없는 사람으로 치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나갔어요. 남동생은 따로 인사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상견례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2달 뒤에 결혼인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상 전화일 수도 있어서 받아보니 남자친구 여동생이더군요.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 네. 퇴근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오빠한테 말하지 마시고 혼자 나오세요. 좀 찜찜하긴 했으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기도 하니 나가기로 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동생을 불러서 같이 갔어요. 동생은 다른 테이블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가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남자친구와 정말 많이 닮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이제 뵙네요. 안녕하세요. 김동민 동생 김희연입니다. 먼저 이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내민 건 가족관계 증명서더라고요. 네. 딱 봐도 가족인 걸 알 수 있어서 상관없었지만 굳이 왜 이걸 보여주는 걸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갑게 말하더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랑 결혼하지 말라는 여동생이라니 신뢰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죠. 그게 무슨 소리죠? 김동민이라는 인간 사기꾼이에요. 만약 이 말 무시하시고 결혼하시면 언니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가방에서 사건 번호가 적힌 출석 요구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이 남자친구에게 무슨 사건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중고 물건 가지고 사기쳐서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이미 벌금 낸 적도 있고 몇 번 더 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집 나오기 전까지 모아둔 돈 전부 오빠 벌금 합의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들 그렇게 되는 꼴은 못 본다고 절 붙잡고 매달렸거든요. 전 이제 엄마, 오빠한테 질려서 가족이랑 인연 모두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인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낼 수도 있었죠.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죠?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오빠가 버는 돈 다 동생 합의금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쪽이 얻는 이득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인간이 그래요? 절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놨네요? 길게 말하기는 싫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읽어보니 예전에 사기로 벌금을 물은 판결문이 있었어요. 문서를 살펴본 결과 쉽게 조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전 그제서야 이 여동생 말이 진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엄마한테 뜯어간 돈만 해도 1억은 충분히 넘고도 남아요. 오빠랑은 완전히 연락 끊었지만 지금은 엄마랑 간간히 연락해요.
들어보니 오빠가 결혼한다 해서 엄마 휴대폰에서 몰래 언니 연락처 찾아서 연락하게 된 거예요. 오빠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혹시 전자제품 같은 거 선물 받은 적 있어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선물 준 것도 사기쳐서 번 돈으로 사준 걸 거예요. 오빠 연봉 얼마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한낱 모래성에 불과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감정이 들끓고 나니 오히려 평정심이 생기더군요. 그 사람 여동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 유통회사 운영한다는 형님도 중고 물건 사기꾼이고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심해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건 일상다반서였다네요. 게다가 여동생은 계좌번호 도용돼서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버지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옛날에 어머님과 이혼하신 거라고 했죠. 고소공포증에 대해서 물어보니 번지점프도 하는 놈이 무슨 고소공포증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고 지금 재판 때문에 출국을 못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언니 자유예요. 저도 모른 척할까 했지만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는 게 안타까워서 오빠 엄마 몰래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전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가볼게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오가고 전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근처에 앉아있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겠죠. 누나,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쪽 모르게 조사해봐야겠어. 하면서 남동생이 핸드폰으로 중고 물건 사기꾼 전화번호 검색하는 곳에 남자친구 예전의 번호를 넣어보니 블랙리스트가 맞더라고요. 누나, 이 사람 상습범이야. 피해 사례도 엄청 많아. 솔직히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싶어서 지금 번호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색해봤죠.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팔고 있더군요. 동생에게 남자친구와 거래를 해보라고 부탁했죠. 남동생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남자친구가 올린 상품에 접근했어요. 직거래하자고 했는데 지방에 있어서 직거래는 못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달라는 핑계로 동생과 한참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일단 20만 원을 남자친구 계좌에 보냈어요. 그리고 택배 주소지는 우리 집으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처남, 중고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샀어?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 내 아는 지인이 파는 물건인데 그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환불해 준대. 문자로 나한테 계좌 좀 싸줘. 차마 제 동생에게까지 사기를 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누나, 이 사기꾼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지? 절대 못하지. 그럼 누나는 누나대로 정리해. 나는 나대로 이 새끼 처리할 테니까. 남동생은 동생 친구들 2명을 모아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더군요. 동생 친구 형우는 그놈이 올린 게시글을 통해 연락을 했고 또 다른 친구 승욱이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미끼를 잘 물었더군요. 동생 친구들은 그놈을 믿는 척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그놈에게 20만 원과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운송장 번호를 주지도 않았고 3일이나 지났지만 택배는 안 왔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왜 물건이 오지 않는 거냐며 항의했고 그놈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 해서 시금을 전폐했다고 말하더군요. 이젠 팔아먹을 게 없어서 절 팔아먹은 거죠. 사정사정해서 한 번 더 기다렸는데 시간만 끌려고 해서 동생 친구들은 경찰서에 가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중고거래 사기꾼 사이트에서 이놈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모았죠. 동생 친구들 포함해서 19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 중에 형우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니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계속 메시지로 경찰서 갔다는 이야기와 경찰서 사진 등을 보냈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놈을 계속 압박했다더군요. 결국 남자친구는 사태가 커지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일부에게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돌려주지 못했다더군요.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계속 사기를 쳤더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자기가 사기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요. 동생도 그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았죠. 수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지며 그놈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에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그놈은 돈 버는 방법을 그것밖에 모르는지 계속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더라고요. 결국 같은 신고가 여러 번 들어오자 사기죄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놈이랑 몇 달 전에 안전하게 헤어졌죠. 우리 헤어지자. 결혼을 2달 앞두고? 아무래도 이 결혼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기우는 결혼 같아서 아버지도 여전히 당신 안 좋아하시고
집도 자기 힘으로 장만도 못하고 여자에게 의지하려는 남자는 좀 매력 없잖아. 그리고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도 너무 초라하고 요즘 돈 씀씀이도 예전만 못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돈 아끼는 거 보고 너무 질렸어. 난 제일 좋은 곳에서 하고 싶었어. 신혼여행도 최고급으로 가고.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 뜬금없는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는 절 잡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은 명품 쇼핑 꼭 해야 하고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생활비도 1,000만 원 이상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 돈에 미쳤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있는 집 자식인 줄 알고 나도 작업친 거야.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나도 돈 안 썼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지만 제대로 연기해내서 다행이었죠. 다행히 제 연기를 믿었는지 그 뒤로 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신고 때문에 정신없는 것도 한몫했겠죠. 그렇게 그 사기꾼 놈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혼보단 파혼이 100번 낫다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그놈의 동생에게도 정말 고맙죠. 제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는 크게 밥을 한번 샀습니다. 진흙탕에 빠질 뻔한 내 인생을 구해줬으니까요. 다만 그놈의 동생에게 다시 연락은 못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물론 이제 남자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조상이 도왔다, 내 인생 이렇게 망치지 않았다 라는 생각으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는 범죄 기록을 떼우라고 해야 하나 싶네요. 다들 누군가를 만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소 겪으며 깨달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